700여 개 기업과 30만 개 부품을 다 끌어모으는 이 능력인데, 그게 해자예요. 그 CXMT 있죠. 미국에서 그 메모리 공장도 지어. 만약 이렇게 들이대면은 어떨까? 그때까지 못 올라가면요. 3월 하반기 되면 다시 경계. 3월까지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중요하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몇 년 하셨었죠? 리서치 센터죠. 89년부터 89년 첫 직장이 현대전자 반도체 영업 마케팅부였기 때문에 현대전자. 이게 산업체에서 있었던 건 9년이고요. 애널리스트를 99년부터 한 20여 년 했으니까 야, 거의 대충 따지면 한 30년 한 거죠. 산 역사. 산 역사? 예. 요즘 그런 표현 잘 안 선배들이 쓰는. 다 죽었기 때문에 산 역사가 돼버렸지. 아직 하고 있으니까. 아니, 돌아가신 거는 아니고. 예. 죽었다는 게 이제 그 업계에서. 업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은퇴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반도체 사이클을 몇 번이나 겪으셨어요? 대충 한 4번 정도는 세게 겪은 것 같고요. 센 거 4번. 예. 6번 기억나네요. 잔파도까지. 예. 와,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또 김장렬 본부장님 진짜 대단하신 게 이번에 책을 하나 번역하셨어요. 반도체 초격차. 근데 이게 사실은 ASML 네네. 책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게 아직까지 ASML만 다룬 책을 못 읽어봐가지고 저도 이렇게 깊게 다룬 걸 처음 봤어요. 한 회사만. 네, 한 회사만. 사실 ASML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네네. 글로벌 갑 같은 을, 초갑 같은 을.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책을 또 접하시게 되죠? 이거 쓴 사람은 그 저널리스트이자 무슨 여러 가지 한 사람인데 네. 이 ASML에 대해서 취재는 그 전부터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해가지고 네덜란드 기자. 네덜란드였으니까. 네덜란드 뭐 국민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는 거하고 대만의 기자가 TSMC 분석하고 똑같죠. 그런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TSMC를 쓴 대만 기자님이 쓴 거 그 네. 책도 읽어봤고 예전에 2008년도에 김세진 교수라고 계셨어요. 예.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카이스트에 계실 텐데 네. 예전에 싱가포르 국립대 근데 그분이 삼성전자하고 소니를 비교한 책이 있었어요. 2008년도 한번 보세요. 예. 저는 그 영문 다 봤는데 예. 그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ASML에서 ASML 뭐 장비회사 얼마나 해라고 번역을 받았을 때 했는데 네. 웬걸 여기에 반도체 역사가 다 있어요. ASML 안에 반도체 역사가 있다. ASML의 스타트가 198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원초는 필립스. 그 저기 가전기기 뭐 네, CD 네. 만들고 거기서 반도체 장비 자기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반도체 장비를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회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분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엮어가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필립스에서 잘 돼서 분사한 게 아니라 잘 안 돼서 분사했던 그렇죠. 거. 도절됐네요. 기술은 있는데 어떻게 사업할까에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하. 그리고 초반에 그거를 이끌어준 게 TSMC. TSMC가 이끌어줬다. TSMC가 큰 고객으로 시작했거든요. 큰 고객으로. 그렇죠. 제일 많이 TSMC의 사줬으니까. 모리스창. 예, 이게 제일 다 많이 이게 사줬으니까. 80년대 초중반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싶으면 필립스를 알아야 되고 예. ASML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TSMC하고 연관해 알아야 되고 중간에 인텔하고 삼성하고 또 한 군데가 다 이렇게 인텔하고 삼성하고 또 한 IBM인가 이렇게 그 지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이슈도 들어가고 맞아.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부품이 엄청 많거든요. 예. 한 30만 개 만들어야 돼요. 30만 개? 그 EUV 장비, 집체만한 장비. 노광 장비 예. 그거 한 4천억 5천억 하는데 예. 그거 하는데 한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요. 어. 그 관계되는 서플라이 체인이 한 700여 개 됩니다. 기업이. 협력사만. 네.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협력체를 끌고 가는가. 예를 들어서 자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칼자이스. 렌즈 기업. 예, 렌즈 기업. 예. 그 렌즈 기업을 어떻게 자기네 이렇게 파트너를 만드는지 인수는 안 했어요. 거의 인수한 거 마찬가지인데 그 히스토리까지 저도 잘 모르는 걸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책이 지금 거의 한 500페이지. 500페이지네요. 네네. 엄청 디테일하게. 영어를 하시면 영문 본판 읽으시면 좋은데 예. 350페이지 읽기 아마 지치실 겁니다. 번역을 잘 해놨으니까. 번역을 잘했다. 누가? 예, 김장렬 본부장님이. 해서 저희가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3분 정도 네.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요 네. 반도체 초격차 ASML 웨이 이 책을 보내드릴게요. 세계 반도체 업계 슈퍼을. 네네. 사실은 반도체 초격차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쓰던 표현이기는 네네. 한데 ASML 없이는 뭐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원 제목은 아마 포커스 ASML 웨이일 거예요. 포커스. 그러니까 몰입 집중.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ASML 회사는 어떤 회사는 아는데 네네. 한마디로 이 스토리의 근간은 이겁니다. 모든 반도체 역사가 40년 동안 녹아 들어 있고요. 예. 삼성 들어 있고 자이스 들어 있고 TSMC 들어 있고 인텔 들어 있고 다 얘기 나와요.
그리고 특허 문제. 얘네가 지금 리소그로피 노광 장비인데 네. 노광 장비가 원래 EUV 되기 전에는 일본이 다 잡았거든요. 캐논하고 니콘. 네. 네, 그거 특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의 광학 기업들도 엄청나게 그 DUV 장비 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EUV라는 건 네네. 왜 전 세계에서 ASML밖에 못하는가? 네네. 물론 뭐 엄청난 기술 차이라고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좀 초점을 두면 될까요? 읽어보시면 다 나와. 진짜 저도 아니, 다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특허를 줍니다. 특허료를. ASML 특허를 줍니다. EUV라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 DUV 있잖아요. 예. DUV 그 전에 원래 그 한 거는 기술료를 주는데 기술료를 엄청 안 주게 되는 특허 전쟁. 그 내고도 굉장합니다. 그 그걸 ASML이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1984년 기출 기술이 있었지만은 네. 미국 시장을 처음에 들어갈 때 다른 거를 일본 다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원래 그 기술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회사를 또 인수합니다. 인수했지만은 특허 분쟁이 일어나서 일본하고의 그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거를 수많은 700여 개 되는 30만 개 부품, 700여 개 기업과 30만 개 부품을 다 끌어모으는 이 능력인데 아까 근간 말씀했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한테도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뭐 이공계 출신, 문과 출신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면 뭐 싸우잖아요. 네. 여기에 회사의 CEO가 2명이 1957년생 같은 동갑인데 이 사람이 12년인가? 거의 12년 동안 10년 넘게 같이 근무하고 작년 4월에 같이 그만둡니다. 월급도 똑같이 받고. 이 두 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과 양. 한 명은 완벽한 물리학과의 그 공학도 과학자고요. 네. 한 명은 IPO하기 직전에 조인된 회계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음양을 맞춰가면서 이 회사를 40명, 50명 안 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명으로 끌어왔는가. 글로벌리.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경영서예요. 기술자와 재무통.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안 바뀌고 두 명이 공동 CEO로 12년 갑니다. 안 싸웠을까요? 있죠. 근데 어떻게 보완하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대생이다, 문과생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해서 뭐 바꾸고 하는 우리 조직 문화 이건 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까 공대생하고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만 명으로 4만 명, 40명에서 4만 명으로 키운 거거든요. 불과 40년 만에. 예. 그다음에 공동 CEO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하는가? CEO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오래 12년 동안 한 건데 초창기에는 뭐 네덜란드지만 영국 사람 뭐 이런 사람 들어가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진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장렬이가 나이가 이제 58인데 여태까지 살면서 책을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네. 3번 이상 읽은 책이 딱 3개예요. 그 중에 이게 하나요? 이게 3번째입니다. ASML 웨이. 예, 물론 번역할 때만 했지만 실제는 이거 다시 읽었으니까 4번 읽은 거죠. 이게 500페이지 되는 네. 책을요. 번역하니까 3번을 읽어야죠. 그쵸. 디테일하게. 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읽어서 4번 읽었는데 3번 읽은 책도 나머지 2개를 알고 싶으면 다음에 나왔을 때 그 책 얘기 해드릴게요. 그것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다 나왔죠. 오. 네. 아니 또 이거 번역까지 하신 분이라 원서로 읽으실까봐. 네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그 ASML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네. 그쪽 그 회사 뭐 유튜브 제작한 것도 네네네. 보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2개의 개별 레이저 장치가 네네. 액체 주석 방울을 네, 주석 방울이죠. 초당 5만 번 네. 타격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주석 방울이 어디 맺혀 있는 거 아니고 아니요. 떨어지는 거. 똑똑똑 그것도 엄청난 스피드로 네. 똑똑똑 떨어지는 거를 그 레이저로 맞죠. 1초에 5만 번을 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야.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사실은 저도 이해 안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기본 아이디어는 예. 그 CEO 이 사람이 했지만은 나중에 회사가 발전되잖아요. 20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큰 그림에서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양자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시스템이 커지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종합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저건 나도 이해 안 가. 뭐 이런 네, 식으로. 어느 부분 나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자예요. 그쵸. 중국이 장비를 끌고 가서 분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도도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EUV 제재해갖고 지금 중국을 못 가게. 제재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언젠간 되지만. EUV 장비는 뭐 사실 뭐 돈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못 사죠. 삼성 하이닉스도 네. TSMC도 줄 서서 사는 거고. 기다려야 심지어 되는 이제 거죠. 지분을 갖고 있어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엄청난 그 기술자들이 같이 넘어가서 네. 현지에서 세팅을 해야 하는 거고. 저는 그 EUV 그 장비를 볼 때도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집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체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뀝니다. 처음엔 집체만 했는데요. 예. 조그만 집체 이렇게 쓰면 거의 컨테이너 집체. 박스만 하던데. 증기기관차 큰 거. 어. 엄청나게 큰 거.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7톤
장비 한 대가 7톤. 7톤인가 예, 10톤인가 하여튼. 와. 그래서 보잉 뭐 할 때 이거 다 뜯어갖고 가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게 네덜란드에서 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가서 현재 그 조립하고. 항공기 한 7대 나눠갖고 실어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다시 이렇게 세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음. 정말로 몇 나노 네네. 이하의 그 선폭을 그리는데 예, 지금 리소그래피로 3나노, 이제 2나노 쓰이는 거고. 직닉이라고 근데 TSMC. EUV 장비가 그러니까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만으로도 한 7나노까지는 그릴 수 있다면서요. 그 로직 파운드리는 거. 예. 디램 같은 경우는 15나노까지는 되죠. 좀 다릅니다. 디램하고는. 아, 이 드라마는 좀 다르죠. 디램은 지금 우리가 1B, 1C야. 삼성에서 다시 관대 1C잖아요. 네. 1C는 11나노, 1B가 12나노, 그 위에 13나노인데 네. 그 전까지 14, 15나노까지는 EUV 없이 D램은 14, 15나노까지는 예, 15나노 까지. DUV만으로도 되고. 예, 그래서 미국이 걸린 게 14나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로직 제품에서는 아마 5나노 이하, 4나노부터는 아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턱인데 문턱이죠. 문턱 예. 효과가 있는 거고 요런 질문도 좀 들어봐야겠다.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네. EUV 장비를 ASML 외에는 못 네. 만들 거라고 혹시 아, 보시나요? 그걸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예. 여태까지 못 만들어 봤을 때는 쉽지가 않고요. 예. 근데 사람인데 불가능하진 않죠. 사람들을 차근차근히 뺏어서 예. 가서 다시 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지. ASML 기술자들 그렇죠. 빼와서. 예. 그 4만 명 중에서 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 그 두 CEO가 12년 동안 하다가 작년 4월에 그만뒀다 했잖아요. 예. 사실 책이 그쯤에서 써졌지 않겠습니까? 영문판 네. 그리고 한글판이 이렇게 작년에 준비돼서 이제 나온 건데 네. 주가가 그때부터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는 공교롭게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세게 하면서 예. 여기 매출의 40%가 중국 향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어허허.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거죠.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잘 가긴 하는데 언제 그랬더니 다른 경쟁자가 너무 잘 되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로 그만두고 딴 데 가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SML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쌓아온 30년 노하우가 있을 뿐더러 여러 나라를 다 다룬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자기네 그 4만 명 중에서 몇만 명이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 부분이 다 해외거든요. 중국에도 사람 많고요. 그쵸, 한국에도 당연히 있고 그쵸, 우리나라도 미국에도 있고. 있고 그 문화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그 역동력이 여긴 거기까지 잘 안 정화 잠깐 나왔지만은 그거를 중국이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하.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가 국산화의 니즈에 사람을 데려와 갖고 마치 그 LCD 만들듯이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나올지 모르지만 벌써 나온 그 예전 여기 책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가져가서 하는 것이 제가 그 책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2030 몇 년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한테 뒤졌다고 하는 그 시간이 10년 정도 벌어졌다 하는 거니까 2035년 그쯤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35년 되면은 중국이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30년, 35년 아. 또 앞서가죠. 다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1나노 이상, 1나노? 그다음 D램에서는 11나노 다음에 이제는 8나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먼 얘기지만 양자 개념으로 들어가 갖고 이거 미세를 어떻게 다루느냐 다른 개념의 반도체 개념이 들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른 걸 연구를 하겠죠. 근데 그때쯤 중국은 마스터에서 따라올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책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선두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ASML 주가를 보면 좀 쉬어가고 있고. 중국 때문에, 중국 향 때문에. 그렇죠.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역시 ASML이 막 최고여서 예. 우리나라 분들도 ASML 투자도 많이 하고 네네. 했었는데 그러면 그 중국을 견제하는 영향을 여기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받았죠. EUV는 아예 못 팔게 하는 거고 네. 심자외선 노광 장비 DUV에서도 그러면은 뭐 제재가 좀 더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예. 그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바이든 있을 수 정부 있다. 마지막 판에 작년 12월 달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보조금만 이슈도 아니고 그것도 이슈예요. 그런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엊그저께 나온 게 보니까 그 CXMT 있죠. 네. 우리 반도체 D램에서 중국에 쌓아오는 로컬 업체. 네. 걔네들이 DDR4까지 돼 있고 DDR5는 어떻게 했는데 수율이 뭐 얼마나 내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HBM으로 가려면 구멍 뚫는 TSV가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 안 되죠. 장비를 안 주니까. 근데 그거를 그 구멍 개수를 얼마 정도 이상 되는 거는 규제한다. 뭐 그런 규제가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이제 CXMT가 지금 그 레거시 가지고 올해까지는 생산 계획도 가는데 예. 26년에 가서 HBM4로 간다든지 예.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갈 때는 버틀렉이 꽤 있어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트렌드 예. 포스가 이렇게 포캐스트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여튼 너무 초창하면은 제재는 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 D램 말고도 낸드 같은 건 이미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 요 얘기 많은 건데 그래서 중국이 쫓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이 저차저차해서 제재해 주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묘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 뭐 딥시크 쇼크도 있었고 CXMT가 네네. DDR5까지도 하고 있고 네네. HBM도 뭐 이제 2 예, 뭐 예. 양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거의 턱 밑까지 막 쫓아오고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노광 장비이고 노안 장비죠. 또 다른 뭐 후공정이라든지 뭐 중간 단계 그것도 필요하죠. 뭐 물론 이제 시카고 세종 이런 것도 중국 내에서 좀 이제 자국이 만들고 네. 있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노광 장비. 네네네. 그래서 초격차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금방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세정이나 다른 것들 많이 쫓아갔거든요. 그렇죠. 자금률이 뭐 35%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체 목표가 한 50%예요. 올해까지 내년까지. 근데 이거 없이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외에 멀티 패터닝이라고 네네. DUV 장비로 네. EUV처럼 네. 할 수 있다라고. 그게서 14나노 밑에도 하는 게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삼성인가 하이닉스 둘 중에 헷갈리는데 한쪽은 그 다음 바로 14나노 이하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블 패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공정을 좀 오래 잡아먹어서 이제 돈은 많이 들지만 네네. EUV가 없으면 네. DUV로 네. 여러 번 찍어서 조합하는 형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예, 예.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 원C 나노 있죠, 원C. 네. 삼성 하이닉스가 개발했다고 하는 거. D램의 한 6세대 정도. 작년 10월인가 개발해서 2월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죠. 네. 하이닉스가. 10나노 원C. 6세대. 네네. 이게 HBM4E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HBM4E니까 16단 네. 내년 하는 건데 그게 삼성전자는 지금 개발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원C 개발을 6월달까지 하겠다는 건데 하이닉스는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의 9개월 벽차가 벌어진 거예요, 벌써. 예. 그 원C가 11나노, 12나노 왔다 갔다 하고 11나노 소비인데 네. 하이닉스가 그거 아마 EUV 해야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 EUV를 안 하고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11나노 원C가 되면은 이게 그 아까 더블 패터닝하고 멀티 패터닝 하는 것이 할 수는 있는데 정밀도가 탁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려 넣을 수는 있지만 정밀도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품질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 지금 양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EUV를 좀 많이 구입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DUV 장비로 멀티 패터닝을 해서 그려낼 수는 네. 있지만 네. 그걸로 통해서 나온 반도체를 딱 네. 놓고 보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이제 뭐 휴대폰에 쓸 필요가 없죠. 하이엔드겠지.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 아예 언감는지 지금 1XY에서 XY니까 예. 17나노, 16나노 정도 하는 게 네. CXMT가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DDR4, 5까지 해보는 건데 여기서 멈추는 거지. 걔네들도 1A 들어가기 시작하고 B 들어가려 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들어갈 때는 굉장히 허들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네네. 뭐 한 100m 네네. 격차가 있었다. 네네. 근데 한 30m까지 따라오고 거기서부터는 50m 따라올 수 굉장히 힘든 있지만 예. 여기서부터 간격을 좁히는 건 더 어렵다. 그게 이제 한국에 대한 낙관론이. 일단은 이게 뭐 이제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한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 격차 네네. 본부장님이 보시기엔 한 몇 네. 년 차이 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줄 아는, 저는 볼 줄 모르고요. 아이, 후배님이나 말씀을요.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거.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거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현장은 다르니까 현장에 있는 후배들한테 얘기 듣고 예. 조합해서 김잔열이가 내 거인 것처럼 썰푸는 거지. 저도 한 10년 더 해먹어야 되잖아요. 하면은 D램은 대충 한 3년 내지는 4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3년, 4년 하는 거는 삼성전자하고는 3년 내로 좁혀진 것 같고 하이닉스하고는 4년 정도. 하이닉스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9개월 앞서니까. 예. 심플하게. 이게 아까 걔네는 1XY니까 우리는 BC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세대당 1에서 1.5년이니까 세 세대 하면은 4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낸드는 D램보다 작죠. 네. 작다는 게 이제 마켓 사이즈가 작으니까 덜하다고 하지만 예. 가장 민감하죠. 수급이. 그래서 감사도 빨리 하고 뭐 20몇 프로 흑자 갔다가 제로 가고 뭐 난리를 피는 게 낸드인데 SSD 이쪽은 1년 차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2년 차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22년도인가 23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일하게 아니면 YMTC라고 있거든요. YMCA가 아니고 YMTC라고 있어요. 양찌 메모리. 네, 양찌 메모리. 양찌가게 있나 보죠? 그러고 보니까 양찌 네. 메모리. 아무튼 예. 예. 걔네가 갖고 있는 것이 22년도에 233단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양산은 못했어요. 지금 120 몇 단 하고 있는데 예. 제재를 해가지고 그거 몇 단. 아. 그래서 못 파는군요. 중국 내에서는 뭐 128단 가지고 충분하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걔네가 하는 게 아시다시피 뭐 스태킹이 있어서 X 스태킹이라 걔네 기술이 있는데 엑스태킹. 이게 D램하고 달리 낸드는 단순합니다. D램은 트랜지스터하고 그 여기 커패시터가 있어갖고 트랜지스터는 작은데 커패시터가 위에 이렇게 터갖고 이것 때문에 사이즈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낸드는 이게 트랜지스터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거 갖고 하는 건데 네네네. 좋은데 그래서 가격이 더 싸죠. 원가가 싸고. 네. 근데 이 문제는 낸드는 셀이 있고 주변 회로가 있는데 네. 같이 있는 거예요. 셀하고 페리프라고 있어요. 페리프럴. 근데 그거를 보되 같이 웨이퍼에 설계하고 생산에 맞겠죠. 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얘네는 따로 했어요. 따로 스태킹, 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합하는 거야. 뭐 이게 걔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 한 거거든요. 우리는 같이 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페리프럴이 있고 셀이 이렇게 쌓일 때 우리가 빨리 층을 높일 때는 하나의 같은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층수를 높이는 데는 수월하죠. 그쵸,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그 셀을 스태킹이 아니고 이게 단수를 높이는 데는 빨리빨리 한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셀이 자꾸 올라가면은 여기 그 페리프럴 억누르거든요. 이것이 물성에 이상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기술자리가 400단인가 300단을 훨씬 넘을 때는 네. 이게 한계가 오더라. 그럼 어차피 분리했다가 다시 붙여야 된다. 예. 다른 페리프럴을 해서 페리프럴하고 셀을 따로 해가지고 웨이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거는 그러면 YMTC가 맞았다는 얘기. 맞았다는 게 YMTC가 원칙적으로는 그게 방식이라는 게 맞다. 나눠서 쌓은 다음에 예, 붙이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을 YMTC가 어떻게 보면 먼저 한 거지. 찾았다라고 해야 될까? 뭐 시도를 했다. 시도를 했죠.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특히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한번 뻥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몇백 기가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 중국 걸 누가 쓰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YMTC 거도 거의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팔려요?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재를 안 하니까. 네, 해외 배송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막 500기가짜리도 엄청 쌀 것 있고 같은데? 1테라바이트짜리도 있고 훨씬 싼 거죠. 네, 싸죠. 그래도 막 후기 보면 사람들이 뭐 현재까지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PC용으로 쓴다거나 엄청나게 뭐 회사에서 그 보안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가격도 최소한 30% 이상은 저렴할 텐데. 맞습니다. 개인들도 약간 좀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대량으로 만약에 필요로 하는 고객사라면 컨슈머 마켓은 영향이 있죠. 한국 마켓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중국의 로컬 마켓은 크게는 마켓 쉐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통계 데이터는 없는데 D램은 중국에서 마켓 쉐어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합해서 한 70% 넘어가거든요. 뭐 당연하죠. 전 세계 마켓 쉐어처럼 하는 건데 이제 걔네들이 쫓아와서 그러는 건데 슬슬 이제 컨슈머 쪽 빠지기 휴대폰이라는 것처럼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뺏기고 있는 거죠. 걔네 캐파가 늘은 만큼. 그런데 낸드는 더 일찍 뺏겼을걸요, 아마도. 근데 낸드는 원래 우리 마켓 쉐어가 한 50몇 %밖에 안 돼요. 두 개 합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하고 있는데 큐옥시가 하는지 YMTC가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HBM이나 이런 쪽은 그게 뭐 출원해가지고 그거 하든 뭐 소캠이 되든 뭐든 간에 새롭게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그 성능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된 게 삼성 하이닉스가 계속 잘 되고 쟤네들은 계속 떨어지고 이게 되는데. 계속 가는 거죠. 아직까지 소굿이 어떻게 소캠에서 소캠 소왓. 그러니까 요거 약간 반도체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무슨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 잘 몰라요.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훨씬 빠르게 예전보다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사실인 거고 다만 그 마지막 문턱은 이 EUV 장비를 필요로 하는 거기에서는 막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나와줘야 우리는 좀 격차를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어떻게 약간 이제 천수답처럼 막 이렇게 하늘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그러면 아니 할 수가 없고 지금 관세 이슈보다도 관세 이슈는 아닌데 미국에서 그 메모리 공장도 지어 만약 이렇게 들이대면은 어떨까? 그거는 조금 피곤하죠.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하여튼. 아니 가뜩이나 기존에도 뭐 텍사스 오스틴이나 뭐 투자했던 거 있고 더 짓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건 비메모리. 비메모리고. 메모리가 아니니까. HBM도 물론 HBM 삼성이 47억 달러 하는 거는 그 공장 아리조나 거기 하는 거는 비메모리고 파운드리. 어차피 비메모리 수율이 안 나서 지금 빨리 가지도 못하는 거 있지만 속도를 좀 47억 불 늦춘다고. 하이닉스가 받은 거 5억 불인가 4억 불 받았고 융자 받은 거 해서 10억 불 받을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간은 더 늘려서 27년대 그거는 비메모리 HBM 패키징 공장하고 연구소거든요. 근데 그런 걸 더 확대하라고 삼성한테도 압력을 줄 수도 있죠.
이제 D램이랑 예. HBM까지도 예. 미국 땅에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 저 2월 달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럼 완전히 이제 고부가가치 네네. 제품을 그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그럼 우리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게 마이크론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좀 찝찝한데 뭐 하여튼 TSMC 보고 인텔에 지분 넣고 뭐 좀 도와줘라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TSMC가 인텔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 네, 어제 파운드리를 일부 인수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인수 돈만 집어넣는 게 돈만 집어넣으면 뭐 그쪽 끝이겠죠. 돈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뭔가 뭐 또 섞어라. 예, 뭔가 그러면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건데 TSMC 입장에서는 아주 스페셜한 뚜렷한 개인이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의 대만의 기본적인 그 안보 문제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가뜩이나 파운드리 격차는 TSMC랑 삼성이 엄청 벌어지고 네네, 있는데 그렇죠. TSMC가 아예 이제 미국 땅에다 투자를 더 늘리고 미국 기업들이 막 지분 투자해서 막 이제 피까지 섞어요. 그러면 격차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되기를 바라야지. 우리는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승수 효과가 나면은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잘못되기를. 아니 TSM 뭔가 뻐그러지면 그지 포커스가 안 됐어. 여기 ASML처럼 포커스가 안 되고 분산되면은 그렇죠. 네. 하나에 집중을 그치. 해야 되는데 그치. 대만 쪽도 신경 쓰고 미국 쪽 공장도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아전 인수입니다. 그렇게 될 리가 쉽지가 않죠. 아전 인수. 아전 세석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못한 거고. 근데 우리 반도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네. 미국 쪽 투자를 늘려서 심지어 이제 HBM까지 미국에다 넣었을 때 네.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생산 원가나 이런 거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시너지 낼 거 없죠. 어차피 그거 아니더라도 저기 엔비디아 가져가고 그거 아니더라도 브로드컴이 가져가는데 거기 가져갔다 그래서 없을 수요가 더 늘어나나요? 우리가 그 땅에 간다 그래서 아메리칸 소일에 간다 그래갖고 수요가 원래 100에서 150 가게 되는데 이게 100에서 150이 아니고 100에서 190이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비용업입니다. 비용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 네네. 원가 경쟁력이 네네. 떨어진다.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대만 기업도 네네. 어느 나라 기업도 다 미국 땅에 가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야 되면 똑같이 원가는 올라가는 뭐 그렇지 그런 맞아. 구조기는 네. 하죠. 근데 또 아쉬운 게 반도체 산업은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사람 안 하니까. 사람 별로 많이 네. 안 쓰니까. 자동차하고 다르고 다른 거 다르죠. 네. 그래서 사람의 인건비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건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이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나가버려갖고 회사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게 문제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간다 그건 이슈는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비용은 더 들긴 해요. 비용은 더 들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중요해요. 그걸 감해 주려고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까 미국도 원래 바이든이 뭐 45%, 65% 준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더 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와서 처음에 좀 이렇게 업프런트 코스트를 좀 덜어주겠다라는 게 용도가 보조금인데 지금 보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없어버린다고 하고. 없애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깎으려고 하겠죠. 뭐. 어쨌든 비용이 더 들고 하여튼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고 사람 보내고 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비용하고 직결되는 게 수율이잖아요. 네네.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도 수율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그것은 저도 기술자에서 오래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차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베껴가지고 도면 베껴서 갖다 놓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TSMC가 지금 한 그곳이 대만에 대부분 공장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있죠. 일본에. 얼마 전 JASM인가? 네.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막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초반에 수율이 나쁘지 않다. 물론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수율이 저기 나눠가지고 높으니까. 대량 생산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양산되고 미국이 양산되는데 수율이 다르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른 거, 원래 다른 거 아니면 같은 교육을 시켰는데 파견돼서 TSMC가 대만 가고 중국, 일본 가고 미국 갔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안 배워서 이럴 수도 있죠.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게 다 코스트로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아직 모르는 거죠. 또 우리가 그 뭐 요 ASML 이 네. 책도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똑같이 EUV 장비를 쓴다고 해서 다 선단 공정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EUV 장비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네네. 기술진도 엄청나게 처음에 또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한 예가 이제 그 펠리클이라는 게 있는데 EUV 예. 장비가 비싸잖아요. 네. 그 마스크 원판이 이제 10억인지 5억인지 확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것만. 그리고 그 보호하는 펠리클이라는 것도 필요해서 한국에도 그쵸. 뭐 FST도 있고 뭐 SNS 텍도 뭐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예. 그거 회사의 화학 회사하고 TSMC 자체가 하는 거는 펠리클이 되고 한국 회사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보완적인 기술도 필요하기도 하고 생태계에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태계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 ASML은 그 생태계 700여 개 협력사와 네네. 또 완벽한 협력 체계를 네네. 그렇죠. 만들어낸 거고. 예.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딥시크 쇼크 이후에 네. 미국 테크 주식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훅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좀 근본적인 위협이 좀 될까요? 근본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을 준 거죠. 깨달음. 가성비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 중국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네. 그걸 실천에 옮긴 거고. 그러니까 중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미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덜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오픈 AI의 그 샘 얼트만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얘네가 딥시크 이게 R1이 있고 죄송한데 처음에 나온 게 12월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나온 게 또 다른 그 앞에 파운데이션 모델 그걸 갖고 학습해서 나온 게 그 다음 그게 R1. 모델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12월에 그거 나왔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베끼는 걸 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나올 때는 그 원가적인 측면 이런 거에 높이 샀어요. 예. 그리고 나온 게 얘가 오픈 저기 챗GPT 그 O3 미니를 예. 바로 나왔잖아요. 무료로 버전으로 나온다고. 네. O1이 워낙 헤비하니까 줄여가지고 경량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래서 AI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가 모델로 그렇게 모든 걸 헤비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는 거기에 맞는 AI가 필요했고 만들 수도 있었고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얘네가 치고 나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깨우쳐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AI를 활용하는 측면에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조그만 업체들이 힘을 생기는 거죠. 비싸게 안 해도 되는구나. 물론 중국이 뭐 시큐리티 문제 있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여러 나라가 그리고 미국도 여러 나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전부 다 딥시크 연결해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서비스는. 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의 이런 경쟁이고 오픈AI가 경쟁 뭐 어쩌고저쩌고 뭐 메모리가 어떻게 쓰고 GPU가 덜 쓰이고 뭐 오픈AI하고는 뭐 가격이 10분의 1 차야 5분의 1 차 이러고 있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갖다 쓰는 입장에서는 얘네 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격변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좀 논쟁이 여전히 있는 게 얼마나 진짜 싸냐? 딥시크가 뭐 한 78억 가지고 만든 게 진짜 맞느냐. 뭐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교육비는 다 빼고 딱 수능날 든 돈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지적을 하던데요. 그게 썬큰 코스트라 하더라도 중국이 감췄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거는 갖고 자기는 시장 세계문의를 잡고 나중에 자기네 울타리 안에 모두 들어게 하면 그 썬큰 코스트가 안 보이게 가린다 한들 거기 나라가 완전 완벽한 우리 옛날식으로 자본주의가 아닌데 그게 썬큰 코스트로 감추는 거 다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걔네들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한 거니까 네. 나중에 한 100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기업이니까 네. 우리 주주들이 가만히 있는데 뭐 우리 회사가 이 돈을 써서 뭐 했다는데 뭐 이거네요. 딥시크라든 기타 같은 등이 이제 미국에 상장한다. 그러면 달라지지. 까봐라. 얼마 투입했는지. 예. 회계 좀 뭐 보자. 미국이 안 하느냐 량홍펑인가 뭔가 예, 량홍펑. 그 시진핑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뭐 국가적 밀면 게임 끝난 거죠. 그 민주국가 말하기 전에 서양의 자본주의 개념하고 거기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헤게모니를 잡는 데 있어 갖고는 도움이 되죠. 어차피 뒤졌는데 어차피 그렇게 안 하고서는 다이다이로 붙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였다. 발명이 아니고 사실은 발견의 어머니. 이게 발명이라 본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기술이 원래 뭐 MOU, Mixture of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 해가지고 뭐 원래 하던 거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 뭐 기술이 있고 하는데 그걸 몰랐던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메모리를 좀 적게 쓰면서 하지만 또 성능도 웬만큼 높기 위해서 뭐 체인 오브 토트를 더 정밀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젊은이들이 그냥 힘껏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발판을 마련해줄 게 돈 신경 쓰지 않게끔 해줬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이 5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거지. 거기도 집중이죠. 근데 할 수 있는 토대를 분위기와 그 여건을 만들어줬다. 그 량원펑만의 이슈인지 그게 헤지펀드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그것만의 이슈인지 국가적인 이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존의 서양에 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치고 나갔다는 건 분명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거나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하드웨어 투자, 이 컴퓨팅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데 또 빅테크의 뭐 메타나 이런 CEO들은 우리는 여전히 투자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훈련한 거하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는 똑같이 하는데 트레이닝 훈련한 거하고
막 학습을 해갖고 막 외우게 하고 답을 할 수 있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수많은 그거 예.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추론을 하는 과정이 이제 막 들어가는데 추론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되면은 그게 체인 오브 토트가 한 예란 말이에요. 네. 또 그리고 또 그거를 어느 그 애플리케이션별로는 그 엑스퍼트가 여러 군데 다르니까 엑스퍼트들을 별로 나눠서 그 나중에 믹스하는 MOE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쩔 거 맞죠. 네. 그 비용이 줄면 어떻게 되죠?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우리 딸내미는 안 쓰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모수가 수요가 요거였는데 예. 단위당 비용이 이거였어. 예. 단위당 이렇게 주니까 네. 모수가 이게 이렇게 크는 거야. 아. 그럼 곱하기 하면은 시장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죠. 예. 그걸 이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제번스라는 그 네. 아저씨 얘기 나온 거 1880년대인가 그때 옛날에 아저씨 치고는 오래 되신 분이네. 오르네. 그분 얘기한 거잖아요. 증기기관 석탄 뭐 이렇게 원가를 낮췄더니 오히려 더 많이 쓰더라. 증기기관 발명되면서 오히려 석탄을 더 많이 어베일러빌리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접근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의 단위당 코스트가 추론을 가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더 AI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커진다는 게 제번스로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계속 쓴다는 건 다른 것 이거 좀 엔드 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챗GPT가 대화하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 풀고 코딩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개념을 넘어서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보다 더 큰 게 뭐죠? 로봇이죠. 로봇은 자율주행보다 더 많은 세상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해야 되거든요. 아니 자율주행은 어떤 그 레인과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로봇은 완전히 사람과 같은 세상하고 인터페이스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학습이 아니고 추론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10배는 더 많아요. 자율주행보다도. 그러니까 AI가 피지컬 AI가 된다는 거는 네. 피지컬이 여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피지컬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물리 세상하고 인터페이스에 들어온다는 건데 물리 세상 인터페이스 하는 게 AI가 우리 챗GPT 이거 말고 이거는 아주 기본인 거고 자동차 이거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물리 세상이고 네. 그다음에 로봇이 들어가면은 공장에서 오고 그다음에 집에서 사람과 만나는 서비스고 이런 로봇이 되면은 물리 세계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쵸. 그럼 거기에 추론했을 때 그 연산하고 그 연산의 정도하고 이거는 레벨이 지금 챗GPT하고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레벨을 가거든요. 그럼 엄청난 그 파워가 필요한 네. 거기는 하이엔드 HBM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딥시크는 그런 준비를 안 하느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공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뭐 돼 있지만은 결국은 다 해야 된다. 그거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그 다음에 이제 AGI 이게 뭐 섞으면서 나오는데 그쵸. 이렇게 가면은 그 GPU의 성능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의 레벨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량화 모델로 한 거는 이제 시작하는 개념이고 네. 결국에는 AGI 강인공지능 네. 시대로 가려면 중간에 당연히 피지컬 AI도 있을 테고 이때는 컴퓨팅 파워가 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무조건 이제 컴퓨팅 파워 커지고 아까 말한 추론이 엄청 늘어나는데 추론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화에서. 네. 그런 것은 모든 거 이렇게 그 빨리빨리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추론량이 너무 많아지면 메모리가 한도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GPU도 한도 없이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네.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예. 다운시키면서 시장 사이를 계속 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약간 미스매치가 날 수는 있지만은 방향은 그거 가는 거다라고 빅테크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젠슨 황의 자신감도 거기서 나온 거기서 거고.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 뭐 아까 근데 HBM GPU 얘기할 때 예. 그 뭐 지난번에 나왔던 작년 10월 제가 여기 왔었나? 네. 브로드컴의 뭐 그지 커스텀 에이지 나올 때 GPU가 에이지. 한 천억 시장이고 예. 1,0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그 커스텀 에이지 네. 이거는 한 150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누구에 하면 이게 1,000억 달러가 된다. 3년 내로 GPU하고 맞먹는 시장. 에이직 반도체 예, 시장. 이런 프로젝션도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요구는 그래요. 왜냐하면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뭐 그다음에 애플이건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다 자기네들 커스텀 칩이 필요하다고 그쵸, 느끼는 그쵸. 거니까 GPU 비싼 걸 낮추면서 이걸 지키는데 제 생각은 GPU 시장이 성장률은 떨어지더라도 이 크기가 이렇게 쭈그러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에이직도 커스텀 에이직도 커스텀화 되지만은 거기 성능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것도 늘어나요. 그런데 커스텀 에이직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더 빨리 빠지고. 네. 예를 들어서 GPU는 평균적으로 GPU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서버당 하면 한 7만 불, 8만 불 들어가거든요. 네. GPU가. 근데 이거는 에이직화 된 거는 그 칩 코스트가 2만 불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에요. 네네. 근데 그 메모리 사이즈는 HBM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에이직이 처음에는 커스트를 낮추고 발열을 낮추고 경량한다는 것이 필요 없는 기능을 빼고 해서 적합하게 맞춘다는 측면에 샜는데 결국은 그것도 성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맞춤형으로 주더라도 그래도 뭐 저성능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AI의 성능 자체가 아까 챗GPT 중심에서 이렇게 레벨이 달라지면서 전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가 갑자기 이게 적용력 나오고 또 중간에 휴대폰 아까 피지컬 AI 아니고 휴대폰 온 디바이스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휴대폰 온 디바이스 애플 네. 나온다고 했다가 이번에 4월에 미뤄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HBM이 아니에요. HBM은 지금 못 들어가. LPDDR. LPDDR 그 소캠이 뭐 이건 아니지만 PC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시장은 그 시장도 크는 거야. 따로. 여기서 이걸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저 멀리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액세스하고 왔다. 결과만 여기서 해석해서 결과만 여기서 트랜스퍼해주는 이런 용도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시장과 저 시장하고 달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장이 커지면 오히려 또 이쪽에 수요가 또 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거는 피지컬 AI 아니고 이거는 경량화 온 디바이스 AI고 그래서 휴대폰하고 PC가 더 팔리면은 그 업체하고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딥시크가 들어가고 초경량한 거는 이게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크게 가는 데 있어갖고 하나의 구성 요소가 베이스 코스트가 낮은 걸로 들어가서 전체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다만 이게 시장이 다르다. 네, 다르죠. 그 매칭이 안 돼서 한 1년 동안 스트러글링 할 수 있고 초반엔 지금 많이 투자했잖아요. 왜냐면 그 빅테크 업체들이 뭐 2천 몇억 불 엄청 투자했지 않습니까? 올해 3천억 불. 초반에 먼저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내년 초까지 ROE가 잘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주가가 흔들리는 건 맞는데 그 방향성에서 그 가는 방향은 그 흔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주가적인 우리는 주가 이거는 같이 보기 때문에 막 자고 나면 또 딴 생각 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렇죠. 흔들리니까. 네, 24일 날 딥시크 나왔는데 예. 주가는 다시 다 원상복귀했어요. 거의 다 올라왔죠. 예. 유일하게 논스톱으로 올라간 게 딱 두 가지인데 소프트웨어 주식하고 팔란티아라든지 그쵸. 아니면 또 뭡니까 팔로 알토라든지 뭐 포티넷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주식은 논스톱으로 갔고 그리고 또 간 거는 메타. 그쵸, 20일 연속 상승했죠. 사상 최고치 또. 근데 20일 연속인데 20일 연속 상승 얼마 올랐까요? 얼마 올랐습니까? 20%밖에 안 올랐어요. 20일 연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저평가하고 있는 빅테크가 메타잖아요. 저 한 방이 없네. 근데 계속 사상 최고. 왜 그렇게 20몇 프로 갔느냐? 더 이상 빨리 못 가느냐? PR이 이제 23배거든. 24배. 그러니까 메타가 비싸지도 않고. 근데 한국 사람들 눈에는 20배 안 됐던 거야. 한 방이 없고. 20배가 안 됐던 거야. 그게 24배가 된 거야.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메타의 기업에 대해서만 하나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어떻게 보면 인기가 너무 없는 빅테크 기업에서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강병호 엔지니어랑 같이 한 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아예 다른 곳이다. 다른 것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커지는 거다. 주식은 뭐냐? 먼저 투자한 게 있고 ROE가 안 나온다니까 그 숫자만 조금 흔들리면은 주가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 이슈 그 메타 이야기 나와서 네. 생각났는데 퓨리오사 AI라고 그걸 우리나라 그 기업을 어떡하고? 인수한다고 해서 NPU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 굉장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그 삼성전자 출신의 그 뭐 이렇게 CEO께서 네. 우리가 리벨리언이나 다른 거 대비해서는 그 스팟라이트가 상당히 덜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있어서 알려지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3인방 했을 때 퓨리온하고 사이 뭐지? 리벨리온, 뭐 퓨리오사, 뭐 또 뭐였지? 하나 또 있는데. SK텔레콤, SK 밑에 있는 거, 예. SK 밑에 있는 거 합병이 돼갖고 리벨리언 절로 갔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이런 회사가 뭐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커나가는 기업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벌써? 대신 인수할 수 있는 그 인수자가 없었을까? 그게 아쉬워. 그러면 CEO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또 더 좋은 상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오프가 있었겠죠. 근데 뭐 더 회사를 키울 수 있다면. 그렇죠. 하지만 메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메타도 자체 칩을 설계하고자 하는 니즈는 굉장히 강한데 내부에서는 좀 힘에 붙이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퓨리오사 AI 그렇죠. 쟤네 잘한다는데 한번 쟤네를 사볼까? 네. 물론 이거 뭐 정부에서도 뭐 보안 문제라든지 네. 안보 문제라든지 기술 유출 우려해서 좀 심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 그래요?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정도로 네. 메리트를 또 보여주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요소에 잠재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엮을 수 있는 거를 못 엮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거 놓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또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은 뭐 당연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엔비디아에게는 경쟁자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일지.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엔비디아도 아까 말한 커스텀 칩을 이미 있고 그게 시장이 안 돼서 별로 신경을 덜 썼던 거고 자기네는 GPU하고 기존에 NVLink라는 그 기술력 가지고 헤게모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직은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켓 사이즈가 8배 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크면 당연히 거기에 또 맞게끔 준비된 게 있으니까 프로덕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만 확고한 그 쿠다라는 캥테 시스템에 의한 범용 GPU 시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게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커스터마이즈. 근데 커스터마이즈 때문에요. 분명히 커스텀 에이직은요 GPU보다 쌉니다. 그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뭐 커스텀 에이직 한다 해서 마진이 엔비디아처럼 60% 70% 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근데 시장을 크게 만드는 거니까 단위를 낮추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흐름은 시대가 요구되면은 그게 얼마나 빨리 2, 3년 만에 되는 것인지 지금 시작한 지 2년 됐으니까 5년 만에 만개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그 AI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그렇게 세게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그렇게 가면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빨리 오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 엔비디아한테는 뭐 좀 신경 쓰이는 건 맞고 그래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지금 PER이 40배 이상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나온 거는 그것 때문에 왜냐면 4년 5년을 봤을 때 성장률이 40% 50% 되기도 쉽지 않다. 아마 20%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뭐 세계면에 있더라도 30배에서 40배 주기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이제 150불. 왜냐면 브로드컴이 엄청 큰 회사예요. 그렇죠. 브로드컴이 1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로드잖아요. 맞아요. 그 홍콩인가 중국 사람 그 대만 사람인가? 저기 무슨 탕인데 그 CEO가 좀 독특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TSMC보다 크고 인텔보다 큰 회사죠. 근데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2026가 땡겨서 30배가 넘어요. 엔비디아가 비슷하다고요. 왜 그래? 성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게 성장성 내려간다고 보니까 이게 40배 옛날 평균 40배인데 이 40배 못 가는 거죠. 30몇 배 가는데 30배 이하 떨어지면 120불인데 그건 너무 싸다고. 그 헤게모니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그래서 30배 이하니까 25배, 27배면 너무 싸잖아요. 대한민국도 웬만한 게 좀 잘 나가면 25배인데 그게 28배 되면 웃기잖아요. 근데 또 브로드컴이 있고 뭐 메타가 있는데 메타 24배고 메타는 다른 얘기지만 브로드컴은 땡겨서 30배인데 이거 38배 줘야 돼? 고민스러운 게 만든 그런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주가적으로. 딥시크가. 그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왜냐면 또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시기 때문에 좀 한번 또 계산 안 해도 눈치 보고 이상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얘 머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건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요. 또 저희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또 중요하고 여기 똑똑한 사람도 많으니까 국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왜냐면 그 컴퓨팅 파워 우리가 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GPU, GPU 많이 팔려라 또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HBM 옆에서 이제 같이 팔려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HBM 영역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차피 다른 시장이고 강인공지능, 피지컬 AI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컴퓨팅 파워가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속도만 성장률만 30% 20% 된 것이 어느 순간에 한 10%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빨리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엔비디아고. 근데 아마 엔비디아도 속으로 지금 GPU가 계속 30% 40%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은 못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좀 10%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한 20%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1000억불 시장이 지금 3년 5년 전에 GPU 시장이 엔비디아가 80% 90% 하는 GPU 시장이 1000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한 3, 4년에 1600억 불 될 것이냐 그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이직이 지금 150억 달러인데 이게 한 600억 불 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컴비네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HBM 만들어야죠. 엔비디아 가서 가는 거고. 아니 브로드컴도 필요해요. 브로드컴이 그 아까 뭐 그 저기 커스텀 칩 만든다 그랬잖아요. 메타 이런 데 나가는 거. 그거 메모리가 아마 그 HBM 그 GPU의 엔비디아의 최고 높은 거 루빈 이런 거보다는 낮지만은 지금 하는 190 기가바이트 이렇게 써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저기 HBM 메모리가 필요한 거는요. 그 에이직이냐 GPU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파라미터 값이 있더라도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게 있지만 여전까지 나온 거 메인으로 하면은 우리가 1000억 개의 파라미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1000억 개인데 그걸 만약에 그 퀀타이제이션 안 하고 그냥 16비트로 처리를 하면은 16비트 2바이트잖아요. 2바이트 곱하기 1000억 개 하면 200기가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200기가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200, 500 아직 500원 아니면 나오잖아요. 200기가바이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다. 1000억 개 매개했습니다.
무슨 아시죠? 근데 그럼 200GB고 뭐. 근데 그거는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질문하고 뭐 하고 할 때 그거를 그 레이어 값을 응답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GB 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용도가 필요해서 실제는 파라미터 값에 필요한 200GB 곱하기 2배니까 한 400GB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버전 보면은 다 메모리가 500GB 이상 되고 올라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 천억 개의 매개 변수잖아요. 네. 아까 뭐라 했죠? 경량화 모델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럼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메모리가 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작은 메모리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메모리가 1000억 개 곱하기 해서 500GB 메모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건 계속 커지는데 다른 시장으로. 네, 다른 시장 나오는데 다른 시장 나오는 것이 조그만 나오는 게 그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은 그것도 커지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조그맣게 자꾸 나오다 보면은 누군가 막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는 이게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도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을 제재를 하면은 빨리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당분간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그냥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말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중요한 건 제품을 많이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시장에 삼성의 이슈는 뭐냐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원C 나노 6월 달에 개발 끝! 원C 나노. 삼성 하이닉스 지금 양산하는 거. 목표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원C 관계없이 기존 버전으로 해서 혹시 HBM3 콜 12단 콜 확정. 전영현 회장님이 오늘 이제 욕하는 이 순간 며칠 전에 만났다면서요. HBM3 그 콜 관련 또 그러니까 전영현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엔비디아를 뭐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HBM3가 콜 나고 그다음에 원C 네. 그 HBM4 나중에 할 거. 네, 원C 개발을 6번째. 예. 10월까지 해야지 올 연말에 해서 내년에 나가는 게 HBM4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장 사이가 어쩌니 그거 개발하는 건 뭐 다른 거 그 소프트웨어 주식을 살 것인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우리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시장 걱정하지 말고 제품이나 잘 만들어라. 그거 잘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5에서 6자 가는 게 이슈겠어요? 5에서 6자가 뭐예요? 5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게 이슈겠냐고. 주가. 그거 이상이죠. 그러니까 HBM4 네. 잘만 만들면 원C만 설공해도 뭐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삼성이 뭐 원 X나 Y 때부터 내부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원 A 원 B 다 하이닉스한테 뒤쳐졌고 그거 확실하게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원 C로 바로 그냥 우리 점프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뭐 다시 원 A부터 설계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원 C부터 그냥 승부를 걸면 되겠습니까? 원C 하고 있는 거예요. 원C 개발이 6월달 한다면서요. 아니 하도 속아가지고 지금 2개월 잘 지났는데 3, 4, 5 3개월 남았네. HBM3 뭐 퀄 테스트 통과한다라는 얘기를 그거는 우리 한 1년 반 전부터 희망 고문을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원C 개발하는 거하고 그 HBM3 콜 나는 거하고 지금 다른 거라고. 원 A 뭐 원 B 이거였었는데 둘 다 2분기 중에 결정 나게 돼 있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친 친구가 2학기 기말고사 때 확실히 다 뒤집겠다. 글쎄 그런 비유가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엔지니어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돌파가 되면은 그 원C 여기서 나오는 메모리 가지고 HBM4로 간다는 거죠? 4인지 4인지 모르겠는데 4E 같은데 4E까지 4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4인지 4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하는 건 그 관계 없는 건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HBM3E 그죠? 원C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그 투로한 거고 HBM4나 4E는 원C부터 하는 거라 그게 미뤄져서 6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전에 썼던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높이뛰기 선수가 자꾸 2m에서 실패하고 2m 10cm도 실패했는데 나 이번에 그냥 2m 30 뛸래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는 있겠죠. 기도를 같이 해야 되나? 그 저기 스쿼시를 많이 했나? 스쿼트 하체 운동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뭔가 각오를 했지 않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런 개념보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거 없어요. 아무 감정 없고 잘하면 좋겠고 안 되면 그때 뭐 안 보면 되는 거고. 아니 솔직히 안 그런가요? 아니 물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셔서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안 되면 버리면 되고 되면 더 산다. 냉정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상황상에서 얘기할 때 최근에 네네.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인가? 오늘이 2월 18일 화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7일, 10일, 11일 이 3일 사이에 스탠스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닉스를 95를 하면 삼성전자는 5 정도는 이렇게 봤는데 그때부터는 70, 20, 25, 4, 30 이렇게 비중을. 근데 단 게 아니고 자꾸 좀 뭔가 좋아진다 다시 또 희망을 갖는 것도 있고 중국 쪽에서 그 이구환신인가 뭔가 해서 IT 제품 팔린다. 재고가 좀 준다 해서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되면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는 등치가 아직은 좀 높잖아요. 양으로. 그러니까 효과도 낮았다가 올라갈 때 주가가
억눌렸기 주가도 때문에 싸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정도는 동의해서. 그래서 그 5만 원대 초반에서 한 5만 6천 원까지 뭐 한 달 만에 이제 뭐 7, 8% 오늘 지금 쭉 녹화해서 올랐던 5만 거잖아요. 7천 원인데 예. 그래서 요 10일 날 제가 뭐라 하냐면 제 방송에서 5만 7천 원, 8천 원을 이번에 3세판이에요. 세 번째 돌파 시도거든요. 네. 5만 7천 원, 8천 원만 뚫는다면은 이번에 3세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알잖아. 3세판 뚫으면 좀 더 간다. 6만 1천 원까지 봐주자. 6만 1천 원은 PER 한 14배. 올해 어닝 상반기에 5조 이렇게 나오다가 하반기 확 올라간다 해서 잡아서 그래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전망이 좀 낮던데 31조? 예. 누가 더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거 했을 때 PER 14배 하면은 6만 1천 원이에요. PER 14배요?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25년 실적으로요?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어때요? 거기까지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사실은 레거시 D램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HBM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그 레거시 D램 가격은 네. 최근에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지금은 스마트폰 크게 좀 팔렸다는 얘기 있긴 있는데 낸드 가격이 조금 정확히는 유통 시장에서 고정거래 가격이 아니고 유통에서 현물을 막 주고받고 하는 스팟 가격에서 일부 업체 대만의 어떤 업체 사이온지 파이온지 뭐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겠어요 통보했다. 낸드. 네, 낸드. 거기까지입니다. 그 원래 낸드가 좀 여기 출렁임도 네. 많이 있고 네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키옥시아가 감산을 좀 많이 했다. 25%. 마이크론도 실제로 10% 감산했다. 하이닉스도 더 이상 뭐 새롭게 투입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당장의 가격이 변화 아니더라도 1분기 중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가격이 혹시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반부문, 네. 그 반도체 그 부문 온다. 봄인지 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낸드 감산으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 1년 전 이맘때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계속 속다 보니까 낸드가 가장 가격 탄력성이 높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꿈틀하는 것만 보여도 올라오나 보다 하다가 맞아. 가격 탄력이 높은 게 가장 싸니까. 그러니까 가장 재고도 많이 쌓았다가 가장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낸드가 그렇고 일반 D램, DDR4, 휴대폰 그게 그다음부터 탄력이 그다음에 DDR5 그다음에 HBM 갈수록 탄력도는 없어지죠. 이미 그거는 라지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니까. 엔비디아하고 할 때 가격 확 올리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다음에 DDR5도 그렇고 DDR4 낸드 갈수록 탄력이 높으니까 그다음부터 보는 거고 주가는 그거부터 움직이면 미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산 효과랑 재고 소진이랑 중국에서 IT 제품이 팔리는 거랑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부터 가격이 좀 올라올 요인은 과거보다 좀 더 높아진 거죠. 한 달 전보다는. 그게 2분기도 반영할지 3분기 반영할지 모르지만은 등치가 큰 게 뭐죠? 낸드에서 1등은 역시 여전히 삼성전자예요. 개수가. 마켓쇼가 삼성전자가 3% 될걸요? 하이닉스가 21% 되는 합해서 55% 되는 거니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비중이 더 높고 그 다음에 D램에서 마켓쇼도 삼성이 높지만은 HBM 빼고 DDR4 빼고 레거시는 삼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그 변화의 폭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 또는 2, 3주 사이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아웃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 아웃폼했고. 주가도 싸겠다. 물론 근데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미리 올라간 게 있어서 아웃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7대3 정도로 봐줄까? 시가총액이 1대 2.5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기술적으로는 탁 건드려서 5만 7천 8천 넘으면 수급이 외국인이 안 팔면은 더 안 사더라도 기관만 가지고도 한 6만 원 터치할 수는 있어요. 사실상 작년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었는데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기관의 수급만으로도 6만 원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HBM4에 대한 어떤 동향에 따라서 또 그 다음부터 레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지금 이제 7대3 뭐 이렇게 보시지만 나중에는 그게 막 6대4 될 수도 있고 5대5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뭐 그 아메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다음 주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3월 19일 날 새벽 2시가 중요해요. 잠깐만 3월 19일 새벽 2시요? 뭐가 있죠?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FOMC. 나 3월 20일 새벽일 거예요, FOMC는. FOMC는 금리 안 내리고 안 올릴 거니까 그게 없고 GTC 컨퍼런스 했어요. GTC 컨퍼런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엔비디아가 하는 거, 매년 하는 거. 근데 거기서 황 사장님 한번 얘기하는 게 19일날 새벽 2시 잡혀 있어요. 밤새 자다가 일어나서 그 들어가고 19일날 새벽 그때 2시. 또 저기 삼성전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다고. 우리 27일날 2월 27일하고 3월 19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한테 얘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월 19일 새벽 2시에 GTC 컨퍼런스가 있고
여기서 황 사장님이 컨퍼런스는 17일부터인데 말씀하시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19일 날 새벽에 잡혀 있다. 2월 27일이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3월 19일이 GTC 컨퍼런스. 한국 시간으로. 와, 이거 다 그 사이에 만약에 장이 많이 올라가려면 예. 또 힘이 필요해요. 정책. 양회에서 정책. 양회 또 정책 3월에 양회. 3월 초에.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전국의 안정 내지는 게임 끝. 그러면서 추경 뭐 30전지 25전지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3월까지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때까지 못 올라가면요. 3월 하반기 되면 다시 경계. 왜 4월 2일 날 만우절 다음 날 트럼프 관세. 맞다. 예고한 것들. 그리고 3월 하반기 되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주가는 3월 19일, 20일까지 올라가야 돼. 장애. 그래서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2,700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수, 코스피로. 3월 하반기까지. 사실 그거는 뭐 삼성전자가 힘을 낸다면. 그리고 근데 조금 미리 간 측면이 있죠. 뭐 저기 방산주가 난리를 쳐갖고 하나가 한국의 화약, 한국의 화약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나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국 화약. 그거 모르더라고. 아예 대표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한국 화약인지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요? 한국의 화약처럼 불타오르고 있잖아. 삼성전자 안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걸 합쳐갖고 2,700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약간 소심해서. 원래 제가 연초부터 2,420에서 2,620 불렀거든요. 근데 그저께 바꿨어요. 어저께. 2,650까지는 보일 수도 있다. 약간 삼성전자가 6만 원 똑똑. 뭐 하여튼 이런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3월 중순 이후까지 못 가면은, 동력이 좀 약간 나아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저도 그냥 전문용어로 짱구를 굴리는 건데 약간 그때쯤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시 매기가 몰리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리드한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종목 장세잖아요. 바뀌죠. 그게 바뀌지 않을까 장세 분위기가. 종목이 잘 못 가지. 그 종목 못 가고 약간 대형주로 쏠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확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는 가는데 다른 게 많이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갈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하이닉스를 누르고 가고 다른 쪽에서 수급을 뺏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양해하고 우리 정책발 이슈가 나와줘야지 힘을 받는 거고 정책 양해하고 한국의 그 추경 이게 3월달에 안 나오면은 궁극적으로는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 내려가야 될 게 내려가야 돼요. 환율과 국채 수익률 안정 찾으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환율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환율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환율은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건 좋은데 국채 수익이 미국이 국채 수익이 내려갈 정도가 될 정도로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늦추고 할 수 있는지는 좀 복잡한 이슈가 생깁니다. 미국도 인플레가 안 되면 국채 수익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죠. 요거는 또 한 3월 중순이나 요즘 돼서 또 우리 본부장님 모셔서 또 한번 이야기 3월 19일 부르지 마시고 피곤하니까 20일 날 부르시든지.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또 진짜 밝게 이야기가 좀 클리어해졌습니다. 이 책 보세요. 네네네. 이 책 볼만해. 요거는 이제 반도체 초격차 ASML 웨이. 또 우리나라 분들 ASML 관심 엄청 많으시니까 요 책도 좀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서점에 있고 그리고 저희는 요 댓글 써주신 분들 3분 선정해서 이 책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든하우스에서 책 도와주셨고. 끝내시기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피곤해. 이거 하나 드시죠. 몸이 피곤해서. YG 부스트 하나 드시죠. 이런 게 필요해요. 뭔가 부스팅할 수 있는 거. YG 부스트. 이런 것도 있네. 요거는 눈 건강, 두뇌 건강, 그리고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 위에부터 따셔야 되는데. 요 제가 딴 거 드릴게요. 저희가 요거 컨셉을 사실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좀 판단력. 눈도 맑아야 되고, 두뇌도 맑아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지 좋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맛있죠? 이거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못 만들고요. 노바렉스에 OEM을 줘서 같이 기획을 한 거예요. 같이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맛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막 먹어보고 맛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갖고 괜찮은데? 너무 헤비하지 않고 상쾌하죠. 상쾌하고. 이 맛을 좀 얼마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 한 박스 요즘은 좀 세일 많이 합니다. 검색을 좀 해보세요. 네이버에도 있고 쿠팡에도 있고요. 몇 개 들어가고요? 14개 들어있습니다. 책 보고 머리 안 들어가면 이거 먹고 딱딱해네. 그냥 유튜브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달에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